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 경제 고정근입니다. 최근에 인제 경제 이슈는 하고는 좀 다소 거리가 있긴 하지만은 북한에서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있고 또 한미 간에 약간의 동맹 관계가 틈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한 미사일 연이은 미사일 발사 와 미국의 대응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향에 관해서 주로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문정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북한 미사일 도발이 연이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사일 도발을 보면은 1월 22일 날에 인제 북한에서 순항 미사일을 3 안을 발사한 데 이어서 이번에 인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3월 21 일에 오전에 순항 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 25 일에는 바로 며칠 뒤에 3월 25 일에는 어 동해상에서 함남 함주에서 약 450에서 600 킬로 정도 날아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에서 여러 가지 북한에서 이제 개발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을 보면은 대체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김스, 초대형 방사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이 있는데 아마 첫 번째 거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발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체로 북한이 이렇게 릴레이 미사일 도발을 시작한 것은 어 레이건 행정부의 레이건 행정부가 북한의 정책을 어 방향을 정립하기 전에 위기를 고조시켜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더 강한 SLBM이나 ICBM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이번에 바로 며칠 전에 22일 날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적대 세력에 맞서서 대결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 서로 간에 대화가 있은 이후에 나왔다는 것이 더욱더 주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중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에 대해서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외교부 장과 회담이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 아주 미묘한 게다가 또 북한의 리성건 북한 외무상도 같은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가 이 중국과 굉장히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북한 발사 미사일은 탄두를 키운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약 사거리 약 600 미터까지 날아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 대체로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북한이 바로 어제 발표한 대북 정책 발표 전날 도발을 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일종의 북한이 늘 구사해 왔던 벼랑끝 전술이다. 이렇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한계점을 떠보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인제 2번에 걸쳐서 북미 회담을 했죠. 북한과 인제 미국의 회담을 했는데 싱가포르 회담과 그다음에 인제 하노이 회담이 있었는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죠. 결렬된 이후에 또 2019 년에 13 번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출범 초기에 대북 정책을 정립하기 전에 미국의 간을 떠보는 그런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선 넘은 도발, 바이든 취임 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탄도미사일은 명백히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을 넘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바로 인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서 바로 이런 것이 발표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를 노리고 있는데 대폭적인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압박 전술로 풀이가 되고, 만약 그것이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는 이 SLBM이나 ICBM 발사 가능성도 전망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순항 미사일을 21일 날 발사했을 때는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는데,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25일 날 바로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위반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의 그런 얘기를 아주 그냥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이번에 이어서 ICBM이나 SLBM은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서 좀 더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차례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또 과거에도 지적을 해 왔는데, 북한이 사실은 이게 뭐 고난의 행군, 뭐 거의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던 고난의 행군까지 겪으면서 왜 이렇게 SLBM이나 ICBM의 개발에 진력하고 있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흔히들 과거에 그 남한의 군사 전략가들이나 남의 정치인들이 뭐 "이것은 우리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말 그거는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이나 SLBM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가 유사시에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 개입하면 우리가 미국까지 핵을 날리겠다는 그런 의사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은 뭐 남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뭐 그냥 남한에서 뭐라고 해도 안중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 남한이 더 북한을 굴종적인 그런 뭐 지금 특히 최근에 인제 그 주사파 뭐 종북 친윤 정권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주사파라는 그 자체가 이 옛날 과거 386에서 지금 586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주사파라는 자체가 북한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파를 주사파로 하고, 그 안에 인제 NLD의 PD가 있었는데 주로 뭐 최근에 저는 그쪽에 잘 아는 분들의 예컨대 김문수 지사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NLD가 장악하고 있다, 인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파란 자체가 북한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남한의 문정부에 대해서는 뭐 그냥 온갖 혹평을,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삶은 소대가리라는 등 뭐 온갖 얘기, 그야말로 그런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지 그러니까 남한은 이거는 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미국만 손 떼 주면은, 미국만 개입해 주지 않으면 남한은 언제든지 그냥 먹을 수 있다, 이런 자세를 보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진력하고 있는 게 바로 인제 ISBM이나 SLBM 같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 미사일 개발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미 지금까지 거의 군사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미국 동부 워싱턴 지방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이 개발되어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풍년등화에 정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의 2019년 어게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이제 트럼프가 처음에는 뭐 북한의 의도를 잘 모르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뭐 그냥 김정은하고 얘기 좀 할 만하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얘기하다가 결국은 북한의 의중을 이제 알게 되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죠. 2월 달에 결렬되면서 그해 1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13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제가 보기에 언론에 보도에 25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 발사를 계속 앞으로 이런 일이 인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발부터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간을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발사를 했는데, 북한에서 원하는 소기의 성적이 안 나올 경우에, 소기의 그런 성과가 안 나올 경우에는 2019년 어게인 사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여정이가 북한에 뭐 잠을 설칠 게 만들겠다, 잠 설칠 일을 만들지 말라, 이런 협박까지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인제
이 탄도미사일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는 것을 이제 북한에 어 바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미사일 도발 2시간이나 지나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대 위기에 처했다. 문정부는 북한하고 어떻게든 평화를 가져가 보자 하는 그런 프로세스. 계속 북한을 지원하고 미국의 안보리 제재를 좀 완화하려고 지금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계속 취임하자마자 계속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 달라. 심지어는 대북 제재를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한 건 한 건 검토하는 한미 워킹그룹도 좀 워킹그룹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제재 같은 것을 좀 더 북한 지원 방안도 찾아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이것이 인제 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인데 이것이 중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왔습니다. 합참은 일본보다 4시간이 늦게 탄도미사일을 발표하고 제재 위반 여부를 묻자 답도 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 당국의 태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일본보다도 늦게 개최한 미사일 도발 2시간이나 지나서 개최한 청와대 안전보장회의에서 NSC에서는 탄도미사일이란 말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단거리 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단거리 발사체라는 것은 인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용어를 쓰지 않고 단거리 발사체라는 용어를 우리 청와대 안전보장회의에서 썼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니 없이 여기는데도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북한의 정말 굴종적으로 대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의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노렸다. 비거리 450에서 600km니까 한국 전역 사정권에 들어가고요. 또 미국의 바이든 치무의 첫 탄도미사일을 날리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는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노린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일본에서는 벌써 이것이 안보리 계리 위반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가장 핫한 비판이 북한 미사일을 왜 미사일이라고도 부르지 못하느냐.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랬어야 되겠느냐. 이 정부는 또 무엇을 할 것인가. 탄도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한 이 정부는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정부는 언제까지 눈치만 볼 것이냐. 그런 얘기가 계속 지적되고 있고요. 이것이 안보 불감증이냐 은폐증인가 그런 얘기 나오는데 특히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김정은이가 와주고 선거에 이기나. 우리가 인제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답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평화 어젠다를 가지고 지금 열세에 몰리고 있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실정 때문에 열세에 몰리고 있는 어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지금 올해 도쿄 올림픽이든 내년 초에 베이징 올림픽이든 두 번의 기회에서 문재인, 김정은의 만날 수 있는 회담을 성사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제스처가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은 바로 내년 대선판을 흔들려는 목적이다. 이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길로 확실히 들어서야 된다. 한마디로 CBID 완전한 completely 완전하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한 verifiable 그다음에 되돌릴 수 없는 irreversible 그다음에 destruction 핵폐기 CBID를 미국은 계속 주장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그야말로 동상이몽에 사로잡혀 이것이 인제 동상이몽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태도가 얼마 전에 열렸던 미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우리나라의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미국에는 국무장관이 외교를 하기 때문에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열렸던 2+2 회담에서 그런 견해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은 친서를 보내서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서 북한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다 해서 북중 동맹 60주년을 더욱더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961년에 북한과 중국이 조중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1953년에 6.25 전쟁이 끝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처럼 북한과 중국 간의 1961년에 그 조중 방위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금년 6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은 계속되는 유엔의 제재,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북한 성장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북한의 지금 경제가 좀 말이 아닌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공공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북한이 과거에 보면 언제나 대북 지원이 있을 때는 그 대북 지원을 북한의 국민들의 경제 생활을 좀 풍요롭게 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핵을 개발하는 데 썼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계속 가하니까 지금 굉장히 북한의 국민들의 생활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이걸 도와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이번에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13번이나 25번의 탄도미사일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발사했는데, 이번엔 또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해서 다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문 정부는 그런 그야말로 굴종적인 남북 회담을 통해서 평화가 왔다는 거짓말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 하는 것, 사설이 실렸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미국은 바로 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바로 대북 정책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취임 후에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면 상하는 대응을 하겠다, 그런 강한 결의를 보이면서 이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계류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어제 보도한 사진입니다. 사진을 이렇게 이제 이런 25일에 발사한 것이 북한이 새로 개발한 신행 전술 유도탄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보면 이제 어 여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유엔 안보리 계류 위반임을 밝히고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소집하면 조만간 새로운 대북 정책에도 그러한 기조를 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서 협상 조건을 낮추거나 제재 완화와 같은 당근책을 제시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지금 인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를 소집하면서 내에서도 너무 압박하기보다는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그런 동결론자와, 그다음에 "아니다. 북한을 완전하고 최종적인 CBID 비핵화로 가져가야 한다." 하는 그런 원칙론자의 목소리가 서로 갈라졌는데,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원칙론자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서도 "내 임기 안에는 중국이 최대 강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21년부터 2044년까지죠. 지금 일본의 연구소가 2025년경, 그다음에 영국의 연구소가 2028년경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라고 나왔으니까, 뭐 바이든 얘기대로 임기 중에는 안 되겠지만은 바이든이 지금 이렇게 계속 분배 위주 정책을 나가는 반면에 중국은 계속 기술 굴기, 대국 굴기하면서 성장 위주로 나갈 때는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적어도 명목 GDP 규모는 미국의 GDP를 능가할 날이 멀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은 1 인당 소득이 한 10,000불 조금 넘는 11,000불 정도 되고, 미국은 265,0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따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다만 GDP 규모가 그렇게 되면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파워 면에서 미국에 필적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세계 패권을 두고 일어나는 쟁패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은 어제 회견에서
중국에는 긴제구를 던지고 북한에는 경고장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2 회담에 왔던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금 4년째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성주 사드 기지의 방치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사드 기지가 4년 전에 성주에 설치됐습니다마는 반대 시위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뭐 여러 가지 생필품도 제대로 보급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4년째 장병들이 컨테이너 시험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나 문 대통령은 4년째 사드의 회방을 놓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미국과 한국 간의 한미 동맹에 상당한 지금 괴리가 많이 보이고 있으면서 한미 간에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 특히 이제 미국이 한국을 친중 종북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의구심을 보면서 이제 안보에 중요하다고 하는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을 소외시키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본 중심의 포괄 포괄적 점진적 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에도 한국의 가입이 지금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지금 사드도 지지부진 그냥 반대파들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발사체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26일에 그래서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 제재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주 말에 한국, 미국, 일본 안보실장 회의가 미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6일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와 다 내주 말에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승패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국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제한적 전술 동맹으로 추락한, 한미 간의 전략 동맹에서 제한적 전술 동맹 추락한 한미 관계의 복원이 시급하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북핵 위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미 간에 미국은 오히려 북한의 그 핵 도발을 굉장히 위협으로 보는데 비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그 북핵 위험의 공유가 사실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고, 또 한미 간에 그러다 보니까 정책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2+2에서도 북핵을 두고 미국에서 북한 비핵화라고 주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리뭉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략적 사고가 지금 문정부의 전략적 사고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한적 전술 동맹으로 추락한 한미 간 관계 복원이 상당히 시급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군사 전략 자체를 부활시켜야 한다. 또다시 미사일 도발이 거의 인제 이렇게 바이든이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감행이 예상이 되는 속에서 평화를 애걸하거나 그런 조자세에서 벗어나서 군사적 힘의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는 육군 예비역 중장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제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우리 통일 전문가의 는 북한의 순항 미사일, 이번에 인제 3월 21일 발사된 순항 미사일은 대북 제재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안보리 제재에 포함 안 돼 있는데 순항 미사일도 제재를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 순항 미사일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포괄적 대중 정책에 대비해야 된다. 지금 경제적으로는 안보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안보 면에서 쿼드를 중심으로 한 동맹 체제로 중국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어정쩡하게 있으면 정말 안 된다. 어정쩡하게 있다가 정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걸 계기로 해서 과거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을 붕괴시킨, 레이건 1981년에 집권해서 1991년에 소련의 붕괴를 가져온 레이건 대통령과, 그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전에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는 베리 골드워터인데요.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것이 굉장히 미국의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베리 골드워터가 비록 낙선했지만은 베리 골드워터의 선거운동 때 레이건이 바로 선거운동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레이건이 바로 베리 골드워터의 보수주의 양심, 바로 여기 한국에서 이제 번역이 된 책인데,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베리 골드워터와 레이건의 몇 가지 중요한 안보 관련된 얘기를 발언들을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실제 레이건은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는 인간 자유의 절대적이고 가장 큰 적이다. 공산주의는 이거는 뭐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이겨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정부 부문의 지출은 축소하면서 군사력 부문은 지출을 증가했는데, 왜냐하면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소련으로 하여금 미사일 제거 합의문에 서명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레이건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지금 레이건의 이런 정책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책은 너무도 다릅니다.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베리 골드워터의, 그러니까 그 레이건의 이런 그 힘을 통한 평화가 나오게끔 한 베리 골드워터의 그 보수적 양심에서 나오는 제가 몇 가지를 보면은, 자유의 수호가 자유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위험과 희생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유,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문제가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아직 인식이 좀 적은 것 같고요. 특히 정부는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 1689년에 존 로크의 통치론이 나온 이후에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철저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천부의 인권인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자유를 지키려면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위험과 희생도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책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MIT 대학의 데런 S 모글루와 하버드 제임스 로빈슨이 좁은 회랑이라고 있습니다. 좁은 회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국가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 이것은 뭐냐면 자유를 지키려면은, 자유로운 국가로서 번영하려면은 마치 좁은 회랑을 통과하는 것 같다. 끊임없는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이제 각국의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 골드워터는 공산주의자는 언제나 위기를 조장하고 우리를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데, 공산주의자들에게 협상은 세계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의 도구이고 선전장이다. 그리고 합의와 협정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금 우리나라 그런 경우죠. 위기를 북한이 서해안으로,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위기를 조장해서 협상 테이블로 유도한 다음에 본인들의 그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선전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산주의자는 전쟁 추구하는 동안 우리 자유 진영에서는 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벌써 시합의 불공정과 패배의 이유이다. 왜냐하면 저쪽은 공세적으로 나오는 데 비해서 우리는 방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과 방어적으로 나오는 팀이 협상을 할 경우 언제나 방어적으로 나오는 쪽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비겁한 두려움이 확산되어서 전제군주를 예우하는 것이 핵 파괴를 피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아무리 삶은 소대가리 뭐니 그냥 그런 악담을 늘어놓아도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핵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국민들도 혹시나 아마 내년 대선에 가장 크게 앞에 어떤 조실브 칼럼의 사설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아마 대선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평화냐 전쟁이냐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하고 계속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전쟁을 하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비겁한 두려움 때문에 북한의 전제군주를 예우하는 것. 지금 벌써 북한의 김정은을 미화하는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도 나오고 있고 행사도 많이 또 있는까지 이미 심지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 결과는 굴복이라는 종착점밖에 없다. 전쟁의 위험을 무릅써야 승리를 쟁취한다. 베리 골드워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따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산주의에는 맞서 이겨야 한다.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야, 그리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야 하고, 그러려면 경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주장을 베리골드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도 붕괴되고 있고, 군사적 우위도 9.19 군사합의란 합의를 이행한다면 군사도 계속 지금 군사력도 붕괴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북한은 반면에 핵을 계속 핵무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경제력은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14,000달러 정도. 14,000달러 정도 수준은 상수도도, 하수는 그냥 상수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정도 경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군사력에서 우리가 또 전략 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미 간의 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바로 이것이 이제 계속 북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거죠. 한미동맹, 미국 물러가라, 뭐 양키 고홈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미 벌써 국가보안법은 뭐 행위화돼 버렸죠. 거의 지금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베리 골드워터, 미국의 그야말로 그 미국 보수주의 아버지, 보수주의자 양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 그를 이어받아서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미국을 강하게 만들고 소련을 붕괴시킨 이 레이건 대통령 원칙이 11가지가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 원칙 11가지 중에서 대부분 다 이제 그 낮은 세금,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이런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이 힘을 통한 평화, 반공주의를 철저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 결국은 그 힘을 통한 평화에 소련이 굴복해서 구소련이 붕괴되고 계획 개방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체제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지독한 공산주의 체제, 뭐 전체주의죠, 공산주의죠. 체제가 지금 이 체제가 또 오히려 더 강화되는 모습까지도 보이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간을 떠보기 위해서 유엔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쪽에도 전문가들도 많지만은 제가 이런 문제도 우리 경제 문제도 굉장히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심으로 한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이 지금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미일 중심의 그 CPTPP에도 한국이 가입할 수 있을지도 지금 확실치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고, 또 아까 레이건 대통령이나 베리 골드워터가 얘기했지만은 강한 경제력이 있어야만이 강한 군사력이 유지가 되죠. 한마디로 부국 강병 정책이죠.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힘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냥 평화냐 전쟁이냐는 그런 것에 우리가 그런 슬로건에 굴복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노예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그 베리 골드워터와 그 레이건의 어록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사태와 우리의 가야 할 우리의 대응 방향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